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근본적인 재화의 가치가 제일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물, 옷까지 등이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치와 금은 보화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하지만 초록색 종이에 숫자를 쓰고 그 숫자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모으기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가상의 것에 사람들은 실제로 희로애락을 느끼게 되죠. 평생을 자신의 육체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돈을 모으며 기뻐하고 잘못된 투자나 큰 돈을 잃어버리면 크게 상심합니다. 이러한 가상의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번에 2월 레바논의 국채 금리는 1600%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의 경우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내전을 겪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채무 불이행의 공포가 드리워져 국채 금리가 폭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패전 후 독일은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죠. 왜냐하면 돈을 갚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돈은 가장 마지막에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화를 팔아야 합니다. 재화를 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생산해야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있어야죠. 공장이 있기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의 토지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청년들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기 때문에 노동력도 부족했으며 공장의 상태는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공장에 있는 부속품과 기계 등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뜯어갔기 때문에 아예 생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생산성을 늘려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 소멸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냥 돈을 찍는 것이었고 순식간에 돈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상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그냥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쉬운 방법인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는 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돈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의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 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경쟁 국가나 전쟁 위기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상대국의 돈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은 서로 상대국의 위조 지폐를 뿌리려고 시도했으며 일본 제국도 중국 대륙의 거액의 위조 지폐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의 위조 지폐 살포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가장 갈등이 심하며 막말도 주고받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앞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위조 달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학전에 이어 통화전까지 벌이려 한다는 것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2경 5천조 원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일석삼조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 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가 충분해야 하는데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즉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달러는 미국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을 통해 위조 달러를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달러의 가치에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경쟁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실력을 키워 상대를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즉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달러의 자리를 위안화가 꿰차도록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화폐 패권을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감별기조차 걸러낼 수 없는 완벽한 달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화폐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중국에 위임하여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브라질, 베트남과 폴란드 등 세계 돈의 3분의 1을 중국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국의 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이죠. 이들이 중국에 위탁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폐는 위조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동원되고 이는 모두 비용입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싼 값에 좋은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중국에 위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이치는 양날의 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조를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위조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똑같이 맞불을 놓아 위안화를 찍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맞불 전략은 회의적입니다. 애초에 중국은 위조 화폐가 널리 쓰이던 국가였습니다. 중국 내 어느 가게에서나 지폐를 받으면 일단 위폐인지 의심하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돈까지 짝퉁이라 사람들은 점차 위안화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미 풀려버린 위조 화폐를 수거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어디까지 퍼졌는지 조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중국 공산당 간부도 위조 화폐를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중국 당국은 QR코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금융사업을 대부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시민들이 어디에서 돈을 쓰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사회는 구걸까지 QR코드로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모든 계층에서 지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위안화를 인쇄하여 풀어버리는 것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지폐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위폐에도 타격이 없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위안화까지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난달 27일 중국 인민은행장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재 5곳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형태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일 뿐이지 기존 인민은행의 현금 위안화와 가치는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QR코드의 거래 방식은 데이터가 각 회사로 퍼져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유통하는 공식 화폐로서 기능하며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이미 5월부터 일부 도시에 한해 공무원 급여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앙정부가 시민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옷을 입는지 모두 돈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침해가 크게 우려되죠. 심지어 물리적인 추적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인 신념과 생각까지 유추할 수 있어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오른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책과 영화, 노래 등 사회와 문화를 녹여낸 매체들은 사람들의 신념과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중앙정부는 사람들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빅브라더를 떠오르게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전체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정체모를 수수께끼의 독재자죠. 이 빅브라더는 절대 권력으로 인민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감시하며 각종 최첨단 기기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이데올로기를 강요합니다. 즉 모든 개인의 정신과 생활까지 빅브라더 체제가 추적하며 독재 권력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재 전체주의의 최종 도착지가 바로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려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중국이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한국과 일본에 제한했다는 것인데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 끝난 중국 양회에서 한중일 삼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는 결제망을 구축해 동아시아의 영내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죠. 하지만 무역의 활성화를 제일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미중 간 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까지 벌어지는 현재 상황에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가 한국과 일본이 함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무역의 활성화는 단순히 명분이며 위안화 국제화가 진정한 노림수죠. 한편 구체적으로 중국이 구상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그리고 한국 원화와 홍콩의 달러화까지 4개 통화를 묶는 광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춰 위안화 비중 60% 초반과 엔화 비중 20% 초반 등 4가지 통화를 하나의 바구니 꾸러미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국이 해당 비율만큼의 디지털 화폐 준비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또한 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방식이죠. 이에 따라 니케이는 양회에서 광역 디지털 화폐 구상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중국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디지털 화폐와 통상 정책을 엮어 무역권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미국 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중국 선남펑 위원은 광역 디지털 화폐를 통해 한중일 삼국 간의 환율 리스크가 경감하고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역 디지털 화폐 의견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일단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중 간 갈등이 진영 싸움으로 번지면서 중국 입장에서 괜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다가 거부당하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계획을 밀어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큰 배경 계획만 나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광역 디지털 화폐는 구상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